안녕하세요. 저는 김나온입니다. 나이는 30이 조금 안 됐고 직업은 조금 복잡합니다. 국정원 소속이지만 동시에 KAIST의 외교안보기술팀에도 연결된 흔치 않은 이중 연구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직업을 누가 물어볼 때마다 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국가의 의도를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세상에 그게 무슨 말이냐고들 묻죠.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의미였는지를 전 세계가 알게 된 날이 있었습니다. 2034년 4월 17일 새벽 3시 18분. 전 세계의 심장이 동시에 멎은 날. 바로 그날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그날의 이야기를 하려면 2년 전으로 거슬러 가야 합니다. 0.01초 프로젝트는 처음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기획이었습니다. 국가 사이버 방위 시스템 고도화라는 이름 아래 몇몇 젊은 기술자들과 정책 브레인들이 모였고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저는 알고리즘 전문가로 불렸지만 사실 제 주특기는 예외 케이스 찾기였습니다. 모두가 악성 트래픽을 차단하는 코드에 열중할 때 저는 그 안에서 악의 없는 실수를 골라내는데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늘 주장했던 건 단 하나였습니다. 기술보다 먼저 사람의 의도를 읽어야 합니다. 암호보다 먼저 메시지를 보낸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윤리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칭찬이라기보단 반쯤 조롱이 섞인 말이었죠. 라온 씨는 방화벽에다 양심을 심으려고 하네. 얘는 사이버 보안이 아니라 철학하러 왔구먼.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저는 기계가 양심을 가질 수 없다는 걸 알기에 대신 인간이 그걸 설계해야 한다고 믿어요. 0.01초라는 숫자는 단순한 속도 개념이 아닙니다. 통신망을 타고 흐르는 수십억 개의 신호들 속에서 악의와 선의 공격과 요청을 0.01초 만에 구분한다는 뜻이었죠.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기술이었습니다. 속도를 낮추면 정밀도가 떨어지고 정밀도를 높이면 속도가 느려지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로 고민했던 건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기존의 보안 시스템은 위험도만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의도 가능성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우리 시스템을 두드린 이유가 공격이 아닐 수도 있다면, 모욕적인 단어가 실제로는 구조 요청의 코드였다면, 중국어로 보낸 경고 메시지가 사실 내부 폭로자였다면, 이 질문들을 팀 회의 때 꺼내면 전 늘 이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일일이 다 조사하자는 거예요? 그게 기술입니까? 감상이지. 우리 시스템은 감정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트래픽을 정리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제된 논리보다는 명확한 상황을 만들기로 했죠. 어느 날 저는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가짜 해커 패킷을 만들었어요. 의도적으로 모호한 메시지를 삽입하고 구조 요청과 공격 명령을 혼합한 형태였습니다. 시스템은 처음엔 공격으로 판단했죠. 하지만 제가 개발한 의도 인식 알고리즘은 신중 검토 플래그를 붙였습니다. 결과는 기존 AI는 즉시 차단을, 제가 만든 모델은 임시 유예를 선택했고 최종적으로 그 트래픽은 실제로 테스트용 구조 신호였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제서야 회의실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국정원 쪽 실무진이 처음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이걸 실전에 적용하면 그 0.01초 안에 사람다운 판단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람이 미리 판단의 윤곽을 만들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AI가 아주 빠르게 실행하는 거죠. 그렇게 시작된 게 윤리 기반 필터링 모듈, 줄여서 E-레이어였습니다. 사람들이 기술을 의심할 때 그 기술에 사람의 가치를 넣자는 발상이었죠. 그게 바로 0.01초라는 숫자 안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입니다. 속도보다 앞서는 건 판단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2034년 4월 17일 새벽 3시 12분 저는 평소처럼 서울관제센터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그 순간
북미에서 시작된 수상한 트래픽이 감지됐습니다. 이상한 건 그것이 일정한 간격으로 중국, 러시아, 유럽, 인도로 확산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처음엔 우리 팀도 단순한 테스트 공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딱 6분 뒤 전 세계 주요 국가의 전력망이 동시 다운됐습니다. CNN도, BBC도, CCTV도, NHK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통신은 끊기고 금융은 정지되고 도시의 불빛은 꺼졌습니다. 그 와중에 대한민국만 정상 작동했습니다. 0.01초의 차이였습니다. 우리 시스템이 마지막 순간에 의도 없는 오류를 간파하고 핵심 신호를 우회시킨 덕분에 유일하게 국가 통신망이 살아남은 겁니다. 그날 이후 대한민국은 갑자기 전 세계 외교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기술 공유를 요구했고 중국은 우리를 기술 도둑이라 비난했습니다. 러시아는 은밀하게 공동방어 조약을 제안해왔고 유럽은 공동규범 작성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처음으로 외교부 지하회의실에서 호출받았습니다. 김나온 씨, 국제회의에 한국 대표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요? 저는 기술자일 뿐인데요. 아니요. 이 기술의 윤리를 설계한 건 당신입니다. 세상은 지금 그 윤리를 묻고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세상이 필요로 한 건 기술이 아니라 신뢰라는 걸. 그리고 신뢰란 가장 예민한 순간에 어떤 기준을 가졌는가로 증명된다는 걸. 그때부터 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디지털 냉전의 한복판에서 작은 나라의 이름으로 윤리를 말해야 했던 단 한 사람의 외로운 외교전이. 그날 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장소로 들어갔습니다. 서울 외교부 지하에 위치한 긴급대책본부. 제가 연구자 신분으로 국가 공식 회의실에 입장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죠. 회의장 문을 열자 제 앞에 놓인 명패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기술대표 김나온. 순간 심장이 뛸 틈도 없이 국정원 2차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전 세계가 당신의 한마디에 반응할 겁니다. 그리고 이어진 설명. 7개국 긴급 디지털 안보회의, 단독 영상 발언 기회. 사실상 지금의 한국은 전력 생존국이자 기술 독점국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가 도대체 한국은 무슨 기술을 쓰고 있는가를 집중 추궁하고 있었던 겁니다. 회의는 3시간 뒤에 시작됐습니다. 화면 속에는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 중국 국가안전부 대표, 러시아 FSB 부국장, 유럽 디지털위원회 집행관, 일본 총무성 사이버국장. 어깨를 나란히 할 수조차 없는 거물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회의의 서열에서 저는 가장 아래였습니다. 29세, 비정치인, 기술직 공무원. 하지만 유일하게 정상 작동된 국가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처음 마이크가 열렸을 때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 짧은 호흡 안에 수십억 명의 삶이 들어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신뢰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첫 반응은 중국 대표였습니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통신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3년간 미국과의 비공식 정보 협력을 통해 방화벽 모듈을 확보했기 때문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그 어떤 국가에도 어떤 정보도 제공받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방화벽은 윤리적 판단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공격이 아니라 의도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미국 대표가 물었습니다. 그럼 그 기술을 동맹국에 공유할 의향이 있습니까? 저는 곧장 되묻고 싶었습니다. 공유하자는 건 기술입니까? 기준입니까? 하지만 말이 곧 외교가 되는 자리였기에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입니다. 공유보다 앞서야 할 건 기준의 합의입니다. 우리는 빠른 속도보다 먼저
신뢰 가능한 질서를 우선합니다. 그 순간 회의에 참석한 대부분이 동요하는 걸 느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질서를 말하는 나라. 무력도 자본도 아닌 윤리를 전략의 중심에 놓는 국가. 지금껏 보지 못한 방식이었기 때문이죠. 회의가 끝난 후 유럽 대표가 저를 따로 찾아와 물었습니다. 그 기술이 실제로 자율적 판단을 하나요? 인간의 감정이 없이도 선과 악을 구별한다고 믿습니까? 저는 정색하고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기계는 선과 악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건 오직 사전에 설계한 인간의 의지가 가능한 일이죠. 우리는 윤리적 예외를 기계가 판단할 수 있게 훈련시키는 게 아닙니다. 윤리의 흔적을 기술 안에 심어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하더군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기술을 지배하는 데만 몰두했어요. 그 안에 의미를 넣는 것엔 실패했죠. 하지만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국정원으로부터 급박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라온 씨, 전 세계 해커 커뮤니티에서 한국 방화벽 코드 해킹 시도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를 향한 초국가적 사이버 공격이 시작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기술을 내놓지 않겠다는 우리의 입장이 전 세계 해커들에게 도전장을 던진 셈이 된 거죠. 한편 러시아는 비공식 루트를 통해 우리 방화벽 알고리즘의 핵심 모듈을 공동 개발 형식으로 이전하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중국은 UN 디지털윤리위원회에 한국 기술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겠다며 공개 경고를 보냈고, 미국은 백악관 차원에서 동맹국 간 기술 공유 의무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방이 포위된 상황. 그때 저는 외교부 장관에게 단 한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기술 이전을 하지 않는 대신 단 한 국가에만 제한적 실험적 공유를 시도하고 싶습니다. 그 대상국은 중동의 요르단입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왜 요르단인가요? GDP 1천억 달러도 안 되는 나라를 왜 선택했죠? 중국이 반발할 겁니다. 미국도 이해 못할 겁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협박에 의해 혹은 거래에 의해 신뢰를 주지 않습니다. 신뢰는 가장 힘든 순간에 우리를 먼저 믿었던 나라에게 가는 것입니다. 요르단은 우리가 개발 초기 의도 모듈을 테스트할 때 단 한 번의 보상 없이 전통 데이터를 제공해줬던 나라입니다. 그들이 우릴 먼저 믿었습니다. 그걸 잊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전 세계 외교 매체는 연일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윤리 기반 기술 공유라는 개념은 낯설고 위험해 보였고, 한국은 기술 자만국이라는 비난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는 묻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통해 무엇을 지키고 있는가? 우리는 기술을 통해 무엇을 정의하려 하는가? 전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가 그 회의장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 우리는 0.01초 안에 선택합니다. 상대가 공격자인가 실수자인가? 우리 시스템은 속도가 아닌 기준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준을 어떤 외압에도 팔지 않을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 안에 담긴 사람의 태도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란 걸. 그리고 세상은 처음으로 속도보다 윤리를 선택한 작은 나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방에서 불이 번졌습니다. 제가 국제회의장에서 윤리 기반 기준을 언급한 지 딱 48시간 후 전 세계 해커 포럼의 헤드라인은 하나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디지털 전쟁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폭탄도 총알도 없었습니다. 대신 수천 개의 IP가 동시에 밀려들었습니다. 테스트라는 이름의 공격, 검증이라는 이름의 침입, 공유 요청이라는 위장된 협박. 국정원 서버 경고음은 하루에 수십 번씩 울렸고, 청와대 브리핑룸은 연일 기술 내전에 가까운 공방으로 가득 찼습니다. 김나온, 그녀가 윤리를 말한 순간 기술은 무기가 되었다. 외신이 저를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보며 조용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무기를 만든 게 아닙니다.
무기로 변질되는 기술에 처음으로 브레이크를 건 것뿐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는 그런 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동맹국에 대한 신뢰 위반이라며 공개 논평을 냈고, 중국은 한국이 신냉전의 방아쇠를 당겼다며 외교 채널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러시아는 가장 교묘했습니다. 은밀하게, 하지만 강하게 한 가지 메시지를 보내왔죠. 한국이 기술을 독점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사이버 주권 위반으로 간주한다. 사이버 주권. 아무도 정의하지 않았던 이 새로운 전장의 용어가 그때 처음 우리를 향해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외교부 회의실에 다시 호출됐습니다. 분위기는 심각했고 모두가 한 사람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였습니다. 김나온 씨.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당신이 말한 윤리 기준, 정말로 국익보다 앞설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 물음 앞에서 저는 오히려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익이 신뢰를 잃는다면 그건 더 이상 국익이 아니라 탐욕입니다. 침묵. 그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외교부 장관이 마침내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기술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하지만 이대로면 전 세계가 우리를 적대시할 겁니다. 이 위기를 넘기려면 예상 밖의 해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안을 했습니다. 단 한 나라에만 기술을 제한적으로 공유하겠습니다. 단, 기술이 아니라 윤리의 기준을 공유하는 방식으로요. 회의장은 술렁였고 곧 이어진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요르단입니다. 회의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중동의 작은 나라. 왜 하필 요르단? 그들과 우리는 전략적 연계도 경제적 이익도 없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 선택은 너무 불투명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GDP도 낮고 영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먼저 믿었습니다. 2년 전 우리가 알고리즘 학습을 위해 요청한 민감한 문화 코드를 단 한 번의 계약 없이 조건 없이 제공해준 나라였습니다. 전 그걸 잊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외교부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세상이 숫자로만 평가하는 시대에 당신은 숫자보다 사람을 봤군요. 요르단으로의 연락은 조용히 이뤄졌습니다. 이것은 기술 이전이 아니라 윤리 모듈 공동 검토 협의라는 이름으로 문서화됐고, 한국과 요르단은 비공식 회의체를 열어 의도 기반 판단 알고리즘의 신뢰성 검증을 시작했습니다. 그 회의는 작고 조용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전 세계 질서를 바꾸는 촉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쉬 조용해지지 않았습니다. 국제 해커 포럼에서는 새로운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제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했죠. 윤리 기반 알고리즘은 편향된 판단이다. 김나온의 기준은 철학이지 보안이 아니다. 신뢰 가능한 질서라는 말은 자국 이익 포장의 레토릭일 뿐. 저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윤리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윤리는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불완전한 기준을 우리가 기술에 담아야 했던 겁니다. 완전하지 않더라도 그 안에 의도와 기억을 담고 싶었기에.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그 논쟁은 곧 변화의 증거라는 걸. 그러던 어느 날 UN 디지털 윤리위원회에서 특별 발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곳은 기술이 아니라 기준을 논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제 입장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초로 기술 안에 의심의 여지를 설계했습니다. 완전한 판단이 아니라 망설일 수 있는 기술을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윤리입니다. 그것이 신뢰입니다. 그 순간 저는 보았습니다. 회의장 너머에서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고 누군가는 눈살을 찌푸리며도 그 말을 놓지 않으려 했다는 걸. 이후 국제사회의 균열은 다른 방향으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한국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한국을 고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변한 건 하나였습니다. 처음으로 윤리가 전략이 된 순간 세상은 그 말을 무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는 마지막 결말입니다. 과연 미국과 중국은 어떤 선택을 했는가? 그리고 세상을 바꾼 그 협약의 이름, 그 하나의 문장으로 역사가 기록되던 순간이 이어집니다. 2035년 1월 1일, 서울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기술로 지켜낸 나라의 수도는 그날만큼은 누구보다도 천천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건 아마 우리가 속도가 아닌 기준으로 세상을 설득하려는 날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라온 프로토콜. 그 이름이 처음 회의 안건으로 떠올랐을 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제 이름일 뿐입니다. 이건 저 혼자 만든 게 아니에요. 하지만 외교부 장관은 조용히 말했죠. 지금 세계는 기술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기술을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는지를 보고 싶어 합니다. 당신의 이름은 사람의 기준을 가진 기술의 증거입니다. 결국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제가 끝까지 붙들었던 의심하고 망설일 자유, 그 자유의 이름이 프로토콜이 된 거니까요. 그날 회의엔 미국, 중국, 러시아, EU, 인도, 일본, 브라질 그리고 요르단이 정식 대표단으로 참석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 작은 나라가 세상의 중심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겠지요. 회의가 시작되고 저는 조용히 단상에 올랐습니다. 라온 프로토콜은 선언했습니다. 이제부터 기술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의도를 감지할 줄 아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그리고 속도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고. 제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만든 기술이 반드시 옳은 판단을 한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0.01초를 남겨뒀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사람처럼 망설일 수 있도록요. 그날 모든 나라가 서명했습니다. 각자의 이해관계는 달랐지만 모두가 더 이상 기술을 속도 경쟁에만 맡길 수 없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저는 조용히 사직서를 냈습니다. 제가 할 일은 거기까지였거든요. 윤리를 기술 안에 새기고 그걸 세상이 받아들이게 하는 것. 그 이상은 제 몫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조용히 글로 남기고 있습니다. 아무런 지휘도 직함도 없는 사람으로서. 단지 한 번쯤은 세상이 속도보다 기준을 택할 수도 있다는 걸 믿고 그걸 증명해낸 사람으로서.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께 묻고 싶습니다. 기술이 빠른 세상을 원하시나요? 아니면 망설일 줄 아는 기술을 원하시나요? 그 망설임이 단 0.01초였을지라도 그 안에 사람이 있었다면 그건 이미 세상을 바꿀 충분한 속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김나온 올림.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0.01초의 망설임, 그 안에 담긴 윤리와 신뢰의 무게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연 기술은 사람을 닮아야 할까요? 아니면 사람보다 더 빨라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세상이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일까요? 아니면 기준일까요?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세상에 더 알리고 싶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또 다른 0.01초의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